사실 어떤 경우에든 완벽한 삽질 같은 건 없다. 허공에 해대는 삽질일지라도 몸과 마음의 잔근육을 길러준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부분 생의 어느 한순간만큼은 삽질의 대가들이었음을 알게 된다. 안녕하세요. 달밤 책소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열심히 잘 살아내셨나요? 오늘 제 인사가 살짝 어감이 좀 그렇죠? 제가 아까 저녁 때 오랜만에 친구랑 전화통화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좀 나눴는데요. 갑자기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요즘 왜 사는지 모르겠다고, 그냥 사니까 그냥 사는 것 같다고. 어렸을 땐 나름 이것저것 목표도 있어서 그거 보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지금 돌아보면 뜻대로 이루어진 것도 없고 결국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어서 꿈을 꾼다는 것도 열심히 산다는 것도 다 부질없는 것 같다고 그런 한탄을 하더라고요. 저도 뭐 공감되는 부분도 있고 또 위로하고 싶은 부분도 있어서 같이 이야기하다가 그렇게 통화를 끝내긴 했는데요. 마음이 계속 좀 심란하더라고요. 그 친구랑 저는 어렸을 때 꿈이 좀 비슷했어요. 방송 일을 좀 하고 싶어 했거든요. 그래서 결혼 전에는 둘 다 진짜로 그 업종에 발을 들여서 잠시 일을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뭐 이래저래 마음처럼 다 되진 않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 친구도 일을 그만뒀고 저도 지금은 그냥 직장 생활을 하고 있죠. 여러분도 그런 생각 드실 때가 있죠. 내 딴에는 꿈도 있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고 있는데 뭔가 내가 원하는 결과는 나오지도 않고 오히려 이리 삐끗 저리 삐끗 차라리 안 하는 일만 못했나? 그렇게 싶을 때가 더 많고 또 내가 제대로 된 선택을 한 건 맞는지 능력도 재능도 없는데 괜히 무모하게 덤벼들어서 시간과 노력만 낭비하고 있는 건 아닌지 막 불안하고 후회되고 그러잖아요. 차라리 그 시간에 좀 더 잘 놀고 인생을 즐길 걸 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그게 꼭 나 혼자만 고민하는 일은 아니었나 봐요. 왜 한동안 이렇게 열심히 사는 것에 대한 회의감? 네, 그런 걸 주제로 한 에세이가 유행이었잖아요. 어디 가서 나 이렇게 열심히 살았어 이렇게 말하는 게 오히려 좀 더 부끄럽고 위축되게 만드는 분위기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쟤는 저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아직 왜 저 모양이지? 뭐 괜히 그런 말 들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왜 어렸을 때 시험날 아침에 친구들이 서로 너 어제 공부 많이 했어? 이렇게 물어보면 밤새 진짜 열심히 했으면서도 공부 하나도 못하고 잠만 잤다고 이렇게 말하는 경우 있었잖아요. 생각해보면 그게 뭐 꼭 잘난 척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결국 시험 성적이 잘 안 나오면 괜히 내 머리가 나쁜가? 내가 좀 능력 없는 사람인가?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보이는 것도 싫고 또 스스로 그렇게 자책하기도 싫고 그래서 했던 말인 것 같아요. 아마 지금의 이런 상황과 좀 비슷한 맥락이지 않나 싶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 정말 열심히 살 필요 없는 걸까요? 어차피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도 않을 거니까 다 부질없는 걸까요? 굳이 불확실한 미래에 내 오늘에 저당 잡히지 말고
그냥 오늘 하루 내 한 몸 불사르면서 즐겁게 사는 게 맞는 걸까요? 근데 인생에는 정답이 없어요. 각자 생각과 경험을 가지고 자신만의 삶을 꾸려나가는 거죠. 그럼에도 우리는 그래도 한번 사는 인생 조금은 더 의미 있게 잘 살고 싶잖아요. 그럴 때 내 기준에 조금은 더 나은 삶을 살아온 선배나 경험자의 조언이 뜻밖의 해결책처럼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책은 바로 김혜리 작가님의 열심히 사는 게 뭐가 어때서 입니다. 제목에서도 확 와닿으시죠? 열심히 사는 것이 녹록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열심히 살아보고 싶은 분들과 꼭 함께 나누고 싶은 책이었어요. 김혜리 작가님은 이 책을 통해서 제목 그대로 열심히 사는 게 뭐가 어때서? 왜 내가 열심히 사는 것에 주눅 들어야 하지? 그렇게 외치고 계시는데요. 그러면서 책 전반에 걸쳐 정말 자신이 열심히 살아온 여정, 그리고 또 그 나름의 방법, 노하우, 또 그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을 굉장히 편안하게 이야기하고 계시거든요. 그냥 읽다 보면 그 에너지에 막 저도 물들고 뭔가 사그라든 열정에 다시 불을 지피는 다시 열심히 좀 살아보고 싶다. 그런 느낌을 주는 책이었어요. 열심히 살고 있지만 뭔지 모르게 자꾸 지쳐가는 당신에게. 열심히 살고 싶은데 그 방법을 잘 모르겠는 당신에게. 지금 내가 달려가는 길이 맞긴 한 건지 자꾸 의심이 드는 당신 모두에게 추천합니다. 오늘의 책소리가 조금은 더 신나고 의미 있는 내일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 바랄게요. 그럼 지금부터 열심히 사는 게 뭐가 어때서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저 미친 듯 열심히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요. 저 미친 듯 열심히 사는 사람입니다. 친하지 않은 사람이 3명 이상 섞인 모임에서 좀처럼 꺼내기 힘든 말이 있다. 특히 요즘처럼 소확행과 워라밸을 부르짖는 분위기에서라면 돌맞이 각오 정도는 해야 내뱉을 수 있는 말. 그건 바로 열심히 사는 게 뭐가 어때서요? 라는 말이다. 열심히 사는 게 그다지 멋있지도 아름다워 보이지도 않는 세상이 도래한 것 같아 요즘 나는 조금 울적했다. 그렇다고 누군가에게 멋있게 보이거나 아름다워 보이고 싶은 욕망 따위는 없다. 소확행과 워라밸을 부정하는 건 더더욱 아니다. 다만 내가 생각하기에 노력은 미덕이 분명한데 그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안타까울 뿐이다. 나는 가진 거라고는 1도 없이 태어났다. 소위 말하는 흙수저가 맞다.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도 낯선 땅, 전라남도 소록도가 내려다 보이는 척박하고 가난한 마을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5살까지 자랐다. 유년 시절 부모님은 돈을 버느라 바빴다. 넷이나 되는 자식들을 먹여 살리려면 열심히 일해야 했을 것이다. 나는 도시로 일하러 간 부모님 대신 외할머니 손에서 세상 둘도 없이 씩씩하고 건강하게 자랐다. 이후 경기도 용인에 집을 마련해 6 식구가 평범하고 순탄하게 살아가나 싶었다. 그러나 IMF가 불어닥칠 무렵 단발머리 중학생이었던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결정적인 그것이 터졌다. 맞다. 여러분이 예측하는 그것이 정확히 맞다. 부도를 맞은 것이다. 상상을 초월한 금액 그 이상의 부도였다. 무리를 해서 여기저기 투자해왔던 엄마 덕분에
우리 형제자매는 말도 안 되는 드라마틱한 학창 시절을 보내야만 했다. 경제적 고통을 제대로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거대한 공포를 절대로 모를 것이다. 빚쟁이들이 들어닥치고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고 결국 야반도주로 짐가방 몇 개만 싸들고 한국을 떠나야만 했던 그 시절. 내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나의 10대 시절은 엉망진창 흔들렸고 이리저리 찢겼다. 그때부터 나는 본능적으로 또 체감적으로 깨달았다. 나 스스로를 구원할 유일한 방법은 내가 열심히 사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 깨달음을 얻고 나서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도 그렇게는 못 살겠다 싶을 정도로 열심히 살았다. 몸만 열심인 것이 아니라 마음도 열심이었다. 무슨 말이냐면 깊은 우울증에 시달리던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어루만지는 일에도 노력했다는 뜻이다. 아르바이트를 2잡, 3잡으로 뛰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일기를 썼다. 일용직과 비정규직 일자리를 전전하며 20대 절반을 형편없는 월세방에서 지내면서도 나를 사랑하고 귀하게 대접하려고 했었다. 그 대접이란 한 푼 두 푼 끌어모아 소위 명품백을 사는 성격의 것이 아니었다. 그보다 한 단계 더 고차원의 대접, 즉 내 꿈을 지지하고 믿어준 것이다. 작가가 되고 싶은 꿈, 사람들 앞에 서서 강연을 하고 싶은 꿈, 돈을 모아 40살 전에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은 꿈, 전공을 살려 중국어 통번역사가 되고 싶은 꿈. 그런 꿈들을 응원하며 실현시키려고 노력했다. 비록 지금은 초라하고 가난하지만 이게 절대 나의 최종 버전은 아니라고 무수히 되뇌었다. 그렇게 내가 원하는 인생 지도와 시나리오를 완성해갔다. 지난 15년간 매일 스스로에게 이렇게 선전포고를 했다. 나답게 행복하고 내 식대로 성공하며 마음대로 꿈꿀 거야. 그 사이 나는 열심히 사는 삶의 벅찬 감동을 온몸으로 느껴왔다. 가진 게 많거나 타고난 재능과 미모라도 있었으면 이야기가 크게 달라졌을지 모른다. 그래도 열심히 사는 삶의 아름다운 가치는 변함이 없겠지만 15년이라는 시간보다 훨씬 앞당겨 괄목할 만한 뭔가를 이루었거나 다른 가치에 좀 더 높은 순위를 매기며 살았을지도 모르겠다. 어쨌든 나로서는 다른 대안이 없어서 열심히 좀 살아봤다. 남들이 구시대적이라 욕하든 노력충이라는 무시무시한 말로 비웃든 개의치 않고 불특정 다수를 향해 그래요, 나 열심히 살았어요 라고 당당하게 외쳤다. 자신이 가진 모든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최고의 존재가 되어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행복이자 기쁨이란 말을 들려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냐고? 노벨상을 타거나 억만장자라도 됐냐고?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엄청난 기적을 맛봤다. 어느 날 아침 잠에서 깨어나 이런 생각을 한 것이다. 단 하루도 허투루 살지 않았구나. 한 해 한 해가 매일매일이 역동적인 드라마 그 자체였구나. 나는 진정으로 성공했구나. 그건 누구나 아무나 내뱉을 수 있는 독백은 아니다. 100억 원을 벌었거나 100만 부를 판매한 작가가 되어서 성공한 것이 아니다. 외적 목표 달성과 상관없이 내 내면의 목소리가 나지막이 말하고 있었다. 최선을 다했어. 하루하루 어제보다 나아지기 위해 연습했어. 이 독백이 내 삶에 얼마나 큰 울림을 주었는지 모른다. 스스로에게 달아준 빛나는 훈장은 열심히 사는 게 미덕이 아니라고 말하는 세상에서 그래도 자신에게 떳떳하게 최선을 다하는 시간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님을 확인시켜준 셈이었다. 그것으로 되었다. 이미 충분했다. 스스로에게 미소 지을 수 있기 위해서는 열심히 산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남들의 기준으로 열심히 살 필요도 없다. 진심으로 열심히 살았는지는 오직 본인만이 알 수 있고 평가할 수 있다. 자신에게 떳떳할 정도로 열심히 사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다.
나도 이제는 좀 당당히 외쳐야겠다. 그래요. 저 미친 듯 열심히 사는 사람입니다. 앞으로도 쭉 그럴 거예요. 김애리. 열심히 살고 싶었다. 목적 없는 열심히는 위험해. 열심히, 그리고 잘 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 그저 하루하루 죽어라 땀 흘려 일하는 게 열심히 잘 사는 길인 걸까? 그런데 한 10년쯤 지난 어느 날 꽉 막힌 퇴근길 도로 위에서 이런 깨달음을 얻으면 어쩌지? 애초에 내가 원하는 삶은 이런 것이 아니었어. 모든 것이 잘못됐어. 이 문장에서 주목할 단어는 원하는 삶이나 잘못이 아니다. 애초에라는 부사다. 애초에 길을 잘못 설정한 것. 애초에 하지 않았어도 될 일에 깊이 뛰어든 것. 말하자면 인생이라는 드라마의 각본을 처음부터 엉뚱하고 허술하게 작성한 게 문제다. 피터 드러커도 말했다. 애초에 하지 말았어야 할 일을 효율적으로 하는 것만큼 쓸모없는 짓도 없다. 슬프고도 안타까운 일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패턴을 지겹도록 반복하고 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달라진 게 없다고 느껴진다면 결국 세상이 한 통속이 되어 나를 기만하고 비웃고 있다는 배신감마저 들게 된다. 그런 찜찜한 기분을 맛보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왜,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 이 책의 주제가 열심히 살아봅시다인 것은 분명하지만 나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먼저 그 점을 이야기하고 싶다. 열심히만 사는 것은 위험하다. 물론 열심히 안 사는 건 더욱 위험하지만 목적 없이 열심히만 사는 것도 위험천만한 일이다. 나 자신을 공부하기. 평생 데리고 다니는 것도 모자라 24시간 옆에 끼고 살지만 알 듯 모를 듯 여전히 아리송한 존재. 심지어 많은 순간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그 존재는 누구일까? 바로 나 자신이다. 우리는 어떤 대상이 흔하고 익숙하면 그것을 잘 안다고 착각한다. 가족이나 친구도 그렇고 사는 동네도 그렇고 자신이 몸을 담은 분야도 마찬가지다. 언젠가 5살짜리 딸아이가 엄마, 태양은 뭘로 만들었어? 라고 묻는데 정말 놀라고 당황스러웠다. 지난 세월 매일 만난 태양이 대체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는지 정말 까마득했기 때문이다. 물론 그런 존재 중 으뜸은 나 자신이다. 늘 꼭 붙어 다니며 먹이고 재우고 씻기고 있으니 100% 내 손아귀에 있다고 착각하는데 그 흔해 빠진 신문 10단만 작성해봐도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히는 느낌일 것이다. 키나 몸무게, 학력, 회사 같은 신상조사 말고 좀 더 근본적인 자기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질문들 말이다. 이를테면 이런 것들. 통장에 마음대로 쓸 수 있는 100억 원이 있다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 3가지는 무엇인가? 친구나 연인들에게 들었던 말 중 내가 절대로 인정할 수 없는 최악의 평가는 무엇인가? 지금까지 살면서 확실히 배운 삶의 가치는 무엇인가?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가장 많은 조언을 구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고통과 스트레스에서 빠져나온 나만의 전략은 무엇인가? 인생에서 이런 질문에 답해야 하는 순간이 자주 있는 것은 아니지만 빈도수가 낮다고 해서 중요성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런 질문이야말로 열심히 살 수 있도록 돕는 디딤돌 역할을 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주춧돌 기능을 한다.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내가 청춘을 쏟아부어도 훗날 아깝지 않다고 생각할 만한 일은 무엇인지, 어디까지 버티고 얼마만큼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인지를 알아야 인생의 방향을 정할 수 있다. 또 그걸 알아야 25살에 결혼해 아이만 기르고 살아도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는지, 안정된 직장을 걷어차고 3년 내내 적자에 시달리는 사업체를 위해
하루 14시간씩 일해도 정신병에 걸리지 않을 수 있는지, 심지어 특별한 직업도 직장도 없이 마이웨이를 가도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다. 내가 진심으로 하고 싶은 일과 살고 싶은 인생이 A라는 걸 모른다면 하루에 14시간씩 일하고 공부하며 자기 개발을 해도 결국 헛발질일 뿐이다. A에서 C로 나아가면서 B에 이른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뿐이다. 나를 모르면 가랑비에 옷이 젖듯 몰락하고 만다. 아무리 죽은 힘을 다해도 쉽게 넘어져 버리고 다른 사람들의 크고 작은 성공담에 휘둘려 휘청거리면서 인생 전체를 돈 버는 일에만 저당 잡히거나 주변의 눈치를 살피느라 한 번도 내 인생을 살아보지 못하는 것이다. 힌두교 철학 중 하나인 베단타 학파에는 다음과 같은 가르침이 전해진다. 사람의 고통에는 5가지 원인이 있다. 첫째, 자기가 누군지 모름. 둘째, 에고 또는 자아상을 자기 자신과 동일시함. 셋째, 덧없이 사라지고 실제하지 않는 것들에 대한 집착. 넷째, 덧없고 실제하지 않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 다섯째,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이 5가지 원인들은 모두 첫 번째 원인, 자기가 누군지 모름에 포함된다. 모든 고통과 두려움은 자신에 대한 이해 부족과 불신에서 비롯된다. 관계의 두려움은 내가 관계를 잘 이끌어가지 못하리라는 불신에서, 가난의 두려움은 나는 끝내 이렇게밖에 살지 못하리라는 내 능력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도 마찬가지다. 내가 자주 좌절하고 우울해하는 것도 같은 이유임을 깨달았다. 시간이 지나면 다시 좋아지겠지만 내 앞의 상황과 내 감정을 잘 컨트롤할 수 있을 것이란 믿음이 없으면 또다시 흔들리고 만다. 믿음의 부재는 곧 나에 대한 이해의 부족이기도 하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파악하면 다가올 고난과 실패에도 잘 대처할 수 있다. 아들러는 말했다. 삶이 힘든 게 아니라 나 자신이 힘든 거라고. 항상 나를 가로막는 것은 나 자신이라고 말이다. 무엇보다 자신에 대한 공부가 선행되어야 한다.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으면 다른 모든 질문에 대한 답도 찾을 수 있다. 성공하고 싶다면, 행복해지고 싶다면, 심지어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고 죽음에 대한 공포마저 이 삶에서 지워버릴 수 있다면, 모든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의 시작은 뜻밖에도 내 안에 있다. 머리보다 몸을 써야 하는 이유. 꿈은 몸으로 이루는 것. 아는 것과 하는 것 사이에는 많은 시간과 상념이 자리한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사이를 건너는데 평생이 걸린다. 내가 존경하는 교수님 한 분이 이런 말을 들려주셨다. 아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알기만 하고 실행하지 않으면 죄책감만 더해지니까 차라리 모르는 것만 못하지. 항상 관건은 얼마나 세게 몸으로 부딪혀 봤냐는 거야. 교수님 말씀에 따르면 살짝 부딪히는 것도 큰 의미가 없단다. 지레 겁먹고 몸살일 바에는 안 하겠다고 딱 접고 마음 편히 사는 게 더 좋은 것이란다. 그때는 그 말을 듣고 웃어넘겼는데 좋은 말이 항상 그렇듯 나이를 먹고 비슷한 상황을 겪을 때마다 기억 어딘가에서 툭 하고 튀어나온다. 꿈은 머리보다 몸으로 이루는 것이란 사실은 시간이 지날수록 의심 없이 받아들여지는 진리다. 꿈을 이루는 방법 중에 아직까지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발견하지 못했다. 당장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문방구에 가서 꿈노트 한 권이라도 사오는 실행력을 발휘하라는 말이다. 그게 아니면 새로운 각오를 위해 미용실에 가서 머리 스타일이라도 바꾸든가. 그런데 그 사실을 이해하고 실행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일단 대부분의 사람들은 머릿속 계산기를 두드리며
꽤 오랜 시간을 보낸다. 뒤늦게나마 계산기 치우고 운동화 끈 조여매는 사람은 그나마 낫다. 그냥 두드리고 또 두드리다가 수지타산에 맞지 않는다며 시작도 하지 않고 집어치우는 경우가 허다하다. 내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한 트럭은 된다. 꿈 때문에 하는 삽질. 꿈 때문에 하는 삽질이라면 진짜 해볼만 하지 않을까? 아주 작은 목표라도 이를테면 여행 블로그를 만들어 구독자 수를 1000명 만들기. 그걸 이루는 과정은 트렌디한 정장 입고 하이힐 신은 우아한 모습일 수 없다. 그보다는 아무렇게나 묶은 포니테일에 가장 오래 잘 달릴 수 있는 러닝화를 신은 모습에 가까울 것이다. 왜? 크고 작은 모든 꿈은 온몸으로 이루는 거니까. 책상 앞에 앉아 머리 굴린다고 해서 세상과의 연결고리가 생기지는 않는다. 꿈을 이루는 온 과정에서 머리 쓰는 시간은 운동으로 따지면 스트레칭 정도에 불과하다. 본격적인 경기에 앞서 몸과 마음을 준비하는 시간쯤일 뿐이다. 나머지는 걷거나 뛰거나 필요하다면 구르고 물에 빠지는 일을 반복해야 한다. 남들 눈에는 별것 아니게 보이는 내 꿈들 중에도 단박에 이루어진 건 하나도 없다. 예를 들어 신혼초 작은 요리책 한 권에 나오는 레시피를 전부 따라해보겠다는 소소한 꿈도 현미경을 들이대보면 아주 가관이었다. 매일 저녁 마트에 들러 장을 보고 밀가루를 숱하게 뒤집어 쓰고 냄비도 몇 차례 태우는 난리 끝에 마침표를 찍게 된 꿈이다. 요리책에 나온 모든 요리에 도전해보기라는 한 줄을 지우는 과정 뒤에는 나의 수많은 삽질에도 불구하고 모든 음식을 웃으며 먹어준 남편의 엄청난 노고도 있었다. 이런 꿈도 그러할진데 습관을 고치거나 직업과 직장을 바꾸기 위한 꿈들은 어떨까? 온몸으로 달릴 각오 없이는 시작도 하지 말아야 한다. 크든 작든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서 우리가 중도 포기하게 되는 이유는 지금 하고 있는 노력이 말 그대로 정말 삽질같이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세상의 무수한 삽질 가운데 내 꿈을 위한 삽질, 그것은 진짜 해볼 만한 일이 아닌가? 적어도 팔 근육이라도 단단해지니까. 단련된 근육으로 다음 꿈, 또 다른 꿈에 열심히 도전해보면 되니까. 그러니까 내 말은 사실 어떤 경우에든 완벽한 삽질 같은 건 없다. 허공에 해대는 삽질일지라도 몸과 마음의 잔근육을 길러준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부분 생의 어느 한순간만큼은 삽질의 대가들이었음을 알게 된다. 남들에게 인정 못 받는 삽질도 있고 파고 또 파도 기약 없이 파내야만 하는 삽질도 있다. 결국 얼마나 많은 삽으로 얼마나 많은 땅을 파봤느냐가 중요하다. 우리가 보는 건 그들의 마지막 삽질에서 딸려 나온 보석이지만 그 보석이 얼마나 땅속 깊숙이 박혀 있었는지를 생각해보자. 당장 실행하게 만드는 4가지 법칙. 1. 72시간 법칙을 이용하기. 꿈이나 목표가 생겼다면 72시간 내에 그와 관련된 첫 발을 떼는 법칙이다. 퇴근 후 쇼핑몰로 투잡을 시작해보고 싶다면 머리는 그만 굴리고 실제로 몸을 움직여보는 것이다. 도메인을 구입해 놓는다거나 위탁 판매 매입처를 알아본다거나 하다못해 친구의 팔촌까지 뒤져서라도 쇼핑몰을 운영해본 경험자의 조언을 위한 만남을 요청하는 등 72시간 안에 첫 삽을 뜬다. 2. 목표일지를 작성하기. 내가 자주 쓰는 방법인데 어떤 목표가 생겼다면 노트 하나를 마련해 도전 주제에 관한 모든 것을 기록한다. 손으로 적는 일지가 부담스러우면 블로그나 다른 SNS에 카테고리를 하나 만들어 시작하면 된다. 하나의 목표를 이루는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상세하게 기록하는 것은 그 자체로 굉장히 고무적인 경험이다. 3. 빼박 법칙을 활용하기. 빼박 법칙은 내가 만든 용어인데 일명 빼도 박도 못하게 만드는 법칙, 책임감 전략이다. 열심히 달려야 할 목표가 생겼다면? 그런데 의지력이 없어 한 달 만에 포기할 가능성이 보인다면?
일단 주변 지인이나 SNS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다른 사람들을 내 꿈 실행 계획 안에 끌어들이는 것이다. 내 목표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면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목구멍까지 치밀어도 한 번만 더, 하루만 더를 외치게 된다. 4. 만트라를 만들고 10번 반복하기. 우리가 입 밖에 내뱉는 말들은 전부 예언이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는가? 대화에는 두 종류가 있다. 다른 사람과 하는 말, 나 자신과 하는 말. 다른 사람과 하는 대화만큼 평소 나 자신에게 하는 말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말이란 실제로 에너지와 형태를 지닌 파동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무심히 뱉은 말이라도 모든 말은 각자 인생을 이끄는 안내자가 된다. 만트라는 원하는 삶을 염원할 때 쓰는 특정한 문장 혹은 단어의 반복이다. 내가 내 미래를 내 입으로 말하는 셈이다. 부정적인 에너지를 물리치게 해줄 나만의 마법의 주문을 만들어라. 마음이 헝클어질 때마다 반복하면서 내가 원하는 곳을 향해 나아가라. 열심히에 대한 7가지 오해. 열심히는 몸부림? 내 주변 사람들 가운데 대충 아무렇게나 살았는데 어느 날 꿈이 이루어져 있었어요. 라고 말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결국 원하는 것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웃음기 싹 가신 다큐멘터리가 따로 없다. 어떤 부분은 진지하고 어떤 부분은 진부하다. 어떤 대목은 눈물겹고 어떤 대목은 소름 돋는다. 그렇다고 우리 모두 꿈만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그들이 그 길을 택해서 성공한 것은 그게 그들의 방식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대로 따라한다고 똑같은 성과가 나온다는 보장은 없다. 어설프게 열심히 했다가는 노력의 역효과라는 어마무시한 놈을 만날 수도 있다. 열심히 살아야 하는 것은 명확하지만 나는 일단 열심히에 대한 오해를 풀고자 한다. 내가 이 책의 전반에 걸쳐 말하고 있는 열심의 의미는 이를 악물고 목표만 향해 돌진하는 코뿔소가 되자는 게 아니다. 비참하고 불행한데도 참고 견디며 미래를 위해 오늘을 소진하는 열심이 아니다. 꿈을 위해 노력해보자는 말이 곧 하기 싫은 일을 다 참아내는 바보가 되거나 감정의 싹을 몽땅 자르고 성공만 생각하는 기계가 되자는 말은 더더욱 아니다. 진정한 열심의 의미. 1. 열심히 산다는 건 매일 새벽 5시 기상은 아니다. 누구나 자신만의 루틴과 원칙이 있다. 새벽 5시 미라클 모닝을 한다고 전부 꿈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꿈을 위해서 그 시간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면 도전해 볼 수도 있지만 모두가 새벽 기상을 할 수는 없다. 나처럼 어설프게 따라했다가 온종일 골골거릴 수도 있음을 명심하길 바란다. 간혹 하루를 일찍 시작했다는 이유만으로 나는 열심히 사는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 그 시간에 일어났다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깨어있는 시간을 얼마나 잘 쓰느냐가 중요하다. 2. 마찬가지로 하루에 4시간만 자라는 의미도 아니다. 몸을 혹사시키는 것이 열심히의 기본 전제라면 열심히 살 필요가 없다. 결국 탈진해서 꿈도 열정도 몸도 마음도 다 잃게 될 테니까. 열심히 살되 현명하게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하다. 3. 불안해서 열심인지 행복해서 열심인지 따져보자. 나는 이 차이를 뒤늦게야 깨달았다. 내가 그 일에 매달리는 이유보다도 그냥 그 일에 매달리고 있다는 행위 자체가 중요하다고 착각했다. 한동안 매섭게 나를 몰아세우며 채찍질할 수 있었던 것은 꿈을 이루는 여정에 서 있다는 행복 때문이 아니라 열심히 매달리지 않으면 실패할 것이라는 불안과 집착 때문이었다. 부정적인 감정 위에 지은 집은 튼튼하지 못하다. 작은 비바람에도 쉽게 무너진다. 4. 열심히 사는 게 꽝 없는 복권은 아니다. 열심히 해도 안 될 수 있다. 인생의 모든 공식에는 답이 없다.
다만 우리는 선택할 뿐이다. 대충 그럭저럭 살아갈 것인가? 원하는 나를 얻을 때까지 노력해 볼 것인가? 그때그때 삶의 태도를 선택하며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다. 100% 효과 보장이라는 말은 요즘 돌팔이 약장수도 안 한다. 5. 열심히는 희망 고문이라고? 현실은 진흙탕인데 열심이라는 구호는 그저 희망 고문 아니냐고? 그럼 아주 상식적인 선에서 기본부터 생각해보자. 진흙탕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뭘 해야 할까? 발버둥이라도 치고 벗어나려 시도해봐야 하는 걸까? 아니면 여기는 진흙탕이라는 생각으로 한평생을 살아야 하는 걸까? 6. 모든 노력은 외적 목표를 위한 것이냐고? 매출 200억 회사를 이끌며 거창한 목표를 세워 열심히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퇴사 후 작은 꽃가게를 운영하고 싶다는 꿈을 실현하기 위해 열심히 사는 사람도 있다. 어떤 꿈인지보다 그게 바로 내 꿈이라는 사실이 중요하다. 외적 목표만을 위한 열심히도 사실은 큰 오해다. 지금 돌아보면 내가 가장 공들인 부분은 나의 즐거움을 위한 영역이었다. 나는 여행도 열심히 다녔고 사업도 열심히 했다. 너무 즐거웠으니까. 남편과 연애도 진짜 열심히 오래 했고 일기쓰기나 요가, 명상 같은 취미생활에도 열심히 했다. 이력서에 넣을 경력만을 위해 열심히 산다면 너무 삭막하지 않을까? 내 행복과 기쁨을 위해서도 성실해진다면 삶이 우리에게 조금 더 관대해진다. 7. 평균의 법칙에 얽매이지 마라. 사당 오락.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들어봤을 말이다. 4시간 자면 붓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는 잔인한 전설의 숫자. 우리는 가끔 지나치게 통계에 얽매인다. 예를 들어 직장인 평균 연봉이 4천만 원이라는 기사를 보면서 거기에 못 미치는 나는 열심히 살지 않은, 아니 열심히 살아봐야 소용없는 인간이 된 것처럼 느낀다. 직장인 10명 중 4명은 퇴근 후 투잡이라는 기사 앞에서는 고개를 떨군다. 그래서 내가 아직도 내 집 마련을 못하고 있다는 식의 이상한 논리를 떠올린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평균이 있다. 통계에서 자유롭지 못하면 나만의 인생을 사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 남들의 열심에 나를 끌어들일 필요는 없고 마찬가지로 내 열심을 남들에게 보여주려 하거나 강요할 필요도 없다. 각자의 길 위에서 각자 가장 옳은 방식대로 사는 게 중요할 뿐이다. 소설가 김현수는 청춘의 독서에서 자신의 인생이 반짝반짝 빛났던 순간은 사회적 성공이나 대중의 주목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고 말한다. 오히려 그 순간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캄캄한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았다고. 그렇다면 그가 생각하는 스스로가 빛나던 순간은 언제였을까? 그건 바로 더 이상 소설을 못 쓸 것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몇 글자를 더 썼을 때였다고 한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이 조금은 반짝거린다고 생각한 것이다. 우리가 빛나는 순간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지금 돌아봤을 때 나 스스로가 반짝거린다고 느꼈던 순간도 비슷하다. 정말 가기 싫은 요가 수업을 위해 나를 다독이며 몸을 일으켰을 때나 연초에 읽기로 계획했던 도서 리스트를 연말에 전부 지원했을 때 나는 스스로가 반짝거린다고 느꼈다. 말하자면 난 조금 더 힘을 냈어요. 그것을 증명해낸 순간들. 열심히 산다는 건 그런 거다. 친구들과의 술자리도 너무 그립지만 나 자신과 약속한 아침 수영을 위해 참아낼 수 있는 마음이다. 오늘 하루 영어 단어를 외우지 않는다고 세상이 무너질 리 없지만 하루를 참아내면 3일은 하기 싫은 마음을 설득할 수 있는 의지다. 내게 열심히 산다는 건 늘 그런 의미였다.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큰 일에는 진지하게 대하지만 작은 일에는 손을 빼버리며 소홀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한 사람의 몰락이 시작된다. 모든 인간은 존경받아야 마땅하다고 말하면서도 자기 집의 하인을 업신여긴다거나 조국, 종교, 사회를 신성한 것으로 여기면서도
일상의 평범한 일을 소홀히 다룬다면 인생의 붕괴는 시작된다.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인생이 늘 그대로였다면, 아니,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나빠진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 순간이야말로 진정한 열심의 의미에 대해 고민해야 할 때다.